너를 믿을 이유가 없다. 문이 닫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채, 남편에게도 외면당한 채, 억울함을 증명할 기회조차 빼앗긴 채로요. 누군가 가문의 전 재산을 노리고 함정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이 집을 나서기 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 깊은 산자락 아래 청울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맑은 냇물이 마을 앞을 흘러 지나가는 눈이 시리도록 고요한 곳이었지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진 이가 바로 최진석이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28해째 되던 해의 일입니다. 최진석은 논밭만 해도 인근 마을까지 합치면 손으로 다 세기 어려울 만큼 많았고 창고에는 곡식이 늘 넘쳐났습니다. 부자라는 말이 아깝지 않은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최진석 영감을 흔히 부자 영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 영감, 그것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까닭은 단순했습니다. 그의 눈매가 유달리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여 한 번 내지르면 마당 끝 행랑채까지 울렸습니다. 머슴들은 그 앞에서 숨을 죽였고 하인들은 일부러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조용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아내인 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때 묻은 살림을 꾸려온 세월이 30년이 넘었건만 남편 앞에서만큼은 늘 조심스러웠지요. 외아들 도현은 성격이 조용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세를 닮지 않았다는 말을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최 씨 집안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격식이 있고 누구 하나 함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곳. 그런 집안에 혼산날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최 씨 집안의 며느리 될 처자가 가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복순. 몰락 양반가의 딸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진즉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혼수는 얼마나 됩니까? 광주리 2개와 이불 한 채라더군요. 저런, 그것밖에요? 그래도 최 영감님이 워낙 넉넉하시니까 가마 앞에 모여든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혼수는 초라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려온 복순의 차림새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순은 주눅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당을 한번 쭉 훑어보는데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를 재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눈빛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불안을 느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첫 식사 자리가 벌어졌습니다. 최진석 영감은 상석에 앉아 밥상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면 마땅히 무릎을 꿇고 후 두 손으로 수저를 올려야 하는 자리였지요. 복수는 들어왔습니다. 절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저를 올리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한쪽 무릎을 약간 세운 채 손을 뻗어 수저를 놓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최진석의 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예법을 배우지 못했느냐.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얼른 화제를 돌렸지만 최진석 영감은 숟가락을 든 채 며느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하인들이 상을 물리는 동안 복수는 행랑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머슴 하나가 지나쳤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복순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머슴은 화들짝 놀라 멈추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제 쪽을 보고 말을 건 것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지요. 아, 예. 감사합니다요. 복수는 빙긋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 한쪽에서 최진석 영감은 팔짱을 낀 채 사랑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소. 짧은 말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저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30년을 함께 살아온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한 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 사람을 최진석이 다시 받아들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밤이 깊어졌습니다. 행랑채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복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두 손을 얹은 채 창밖의 마당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창고가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창문 틈새로 파고들었고 먼 곳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순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 눈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복수는 달랐습니다. 최 씨 집안의 며느리라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침 밥상을 준비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아침, 부엌에서 불 지피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대기 안악이 갸우뚱하며 들여다보니 복순이 없었습니다. 방에 있었습니다. 마님,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까? 조금만요. 대답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복순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지요. 부엌대기 안악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새 며느리를 재촉할 수도 없고 그냥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상이 늦게 나왔습니다. 최진석 영감은 수저를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무거웠지요. 그런 일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복순이 직접 시아버지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새벽에 일어나면 몸이 좋지 않습니다. 밥상은 조금 늦게 올리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최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며느리 도리냐? 한 마디였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에도, 나흘 뒤에도 아침상은 여전히 늦게 나왔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최 씨 집 새 며느리 말이에요. 새벽 일을 안 한다지 뭐예요. 그러게요. 시아버지가 호랑이 영감인데 도대체 겁이 없나 봐요. 몰락 양반집 딸이 뭘 배웠겠어요.
장터 안악들이 모이는 곳이면 복순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복순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야, 우리 집 어른이 어떤 분인지 내가 이미 알 것이다. 제발 조심해라.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그 웃음이 정씨 부인을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남편 도현은 그 사이에서 난처했습니다. 아버지 눈치를 봐야 하는지, 아내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어느 쪽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집 안에서는 느릿느릿했지만 장터에 나가면 달랐습니다. 아주머니, 그 감 한 접에 얼마예요? 어머, 새색시네. 20잎이요. 지난주보다 올랐네요. 지난주는 16잎이었잖아요. 상인 아주머니가 눈을 깜짝 놀랐습니다. 복수는 한 번 다녀온 장터의 물건값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금세 그녀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복수는 머슴 돌쇠와 나란히 걷곤 했습니다. 돌쇠는 최 씨 집안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하여 최진석도 그나마 믿는 머슴이었지요. 돌쇠 씨, 우리 집 창고는 몇 칸이에요? 3칸이지요, 마님. 창고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돌쇠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직접 갖고 계시지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날 이후 새 며느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석은 며느리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시각, 밥상 올리는 법, 어른 앞에서 앉는 자세까지 하나하나 정씨 부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복수는 전달받을 때마다 예,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조금씩 어겼습니다. 그것이 반항인지 건망증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올라왔는데 최진석의 밥상에 반찬이 달랐습니다. 평소 드시던 된장찌개 대신 생선조림이 올라온 것이었지요. 최진석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가 상을 바꾸었느냐? 부엌대기 안악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새 마님께서 시키셨사옵니다. 모든 눈이 복순에게로 쏠렸습니다.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된장찌개는 어제도 드셨습니다. 생선조림이 더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결정하느냐. 아버님 드시기 싫으시면 바꿔 오겠습니다. 정씨 부인이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얘야, 어서 바꿔 오너라, 어서. 복수는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바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지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최 씨 집 며느리 진짜 못 말린다더라. 호랑이 영감 앞에서 그러니 오래 못 버티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지요. 그런데 복수는 그 말들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태연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 너머 마당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창고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눈은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지나가고
달빛이 창고 지붕을 희게 물들였습니다. 복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밤이 며칠째 계속되었습니다. 10월이 되면 최 씨 집안은 1년 중 가장 분주해졌습니다. 조상 제사가 있는 달이었습니다. 최진석은 제사를 무엇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제삿날 쓰는 음식 하나, 그릇 하나까지 직접 확인하고 지시를 내렸지요. 제사 사흘 전부터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연기가 거칠 새 없이 피어올랐고 마당에는 제수 음식을 손질하는 손길이 바빴습니다. 최진석은 복순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번 제사에 친척들이 다 모인다.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한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예, 아버님. 2번 말하지 않겠다. 복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진두지휘하고 복순도 이번만큼은 성실하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나무를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가지런히 씻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도현도 아내 곁에서 조용히 심부름을 거들었습니다. 이틀 동안만큼은 복순이 정말 달라 보였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나물 하나를 무치면서도 간을 2번씩 받고 전을 부치면서도 불 조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엌대기 안악들도 슬그머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부엌 한편에 제수 음식들이 차곡차곡 덮여 있었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복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뒷간을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담장 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복수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담장 안쪽을 따라 천천히 걷는 사내였는데 몸을 잔뜩 낮추고 있었습니다. 분명 집 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소리를 죽이고 그 사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창고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복수는 담장 그늘에 몸을 붙이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부엌 처마 아래 내놓은 제수 음식 바구니였습니다. 바구니가 넘어지며 안에 있던 젓과 전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사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엎질러진 바구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리에 놀란 부엌대기 안악이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삿날이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집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제수 음식이 모자라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사흘이나 준비했는데. 최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수가 모자라면 제사를 어찌 지내느냐. 목소리가 낮아질수록 집 안 사람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부엌대기 안악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밤에 세마님께서 마당에서 바구니를 엎으셨습니다. 모든 눈이 복순에게로 쏠렸습니다. 복순은 입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담장 쪽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를 쫓다가 그리 되었습니다. 친척 어른 하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상한 사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귀신이라도 봤다는 거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밤중에 혼자 마당을 돌아다니다가 제삿밥이나 엎은 게지. 복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은 제사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뒤 최진석은 사랑채에서 복순을 불렀습니다. 정씨 부인과 도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거라.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체면이 뭔지 아느냐? 오늘 일이 어떤 일인지 아느냐? 복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도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됐다. 최진석은 잘났습니다. 정씨 부인이 손을 꼭 모았습니다. 영감, 제발. 방 안이 무거웠습니다. 복수는 끝내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담장을 따라갔는지, 그 사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희미하고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도현은 그 미소를 보고 처음으로 아내에게 실망했습니다. 사과도 아니고 변명도 아니고 미소라니.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집 안이 완전히 잠든 뒤 복순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담장 쪽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사내가 사라진 방향이었습니다. 복순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난 산길은 낮에도 으슥했습니다.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하늘이 좁게 보이는 그 길을 복수는 거침없이 걸어 올라갔습니다. 밤이슬에 젖은 풀잎이 치맛자락을 적셨습니다. 구비를 하나 돌자 바위 옆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돌쇠였습니다. 팔짱을 낀 채 복순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님, 늦으셨습니다. 집 안이 다 잠들길 기다렸어요. 둘은 나란히 바위에 기댔습니다.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그 사람 봤어요?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습니다. 창고 쪽을 한참 살피다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창고 안을 들여다본 건 아니고요. 문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겨 보더니 그냥 갔습니다. 복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자물쇠를 확인했다는 것은 안을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잠겼는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오려는 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보러 온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아랫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장터 근처였을 겁니다. 복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흔들렸지요. 돌쇠 씨, 우리 집 장부는 어디 있어요? 돌쇠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건 왜요? 보고 싶어서요. 돌쇠는 잠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인 어른 사랑채 안 궤짝에 있습니다. 마님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복순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50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차림새가 단정했고 말솜씨가 능숙했습니다.
장터 입구에 서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처음 보는 얼굴임에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김참봉이라 했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왔습니다. 좋은 거래 자리가 있어 둘러보는 중이지요. 장터 사람들은 금세 호감을 가졌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였고 웃음이 넉넉했습니다. 오가는 이마다 붙잡고 안부를 물으며 덕담을 건넸지요. 복수는 멀찍이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안악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분 좋은 분 같지 않아요? 말씀도 잘하시고.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참봉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수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찬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능숙한 웃음이었습니다. 연습된 웃음이었습니다. 복수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열이 높아 말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복순의 손을 꼭 잡으셨지요. 복순아. 예, 아버지. 능숙한 사람을 조심해라. 말이 너무 매끄러운 사람. 웃음이 너무 빠른 사람. 아버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거든. 절대 믿지 마라. 내가 그래서 망했다. 복수는 그 말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돌쇠가 옆으로 왔습니다. 마님, 저 김참봉이라는 양반. 오늘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복순이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열흘쯤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랫마을 주막에서 묵더니 며칠 전부터 장터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 담장을 살핀 사람하고 같은 패거리일 수 있어요. 돌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님.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일이 이 집에서 또 벌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진석은 며느리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아내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도현이 복순의 방 앞에 섰습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요? 복순이 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밤마다 어딜 나가고 낮에는 장터에서 기웃거리고. 도현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꾸미는 건지. 복수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꾸미는 것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다니는 거요? 복수는 대답 대신 문을 닫았습니다. 도현은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복수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뜰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김참봉의 그 웃음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복순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김참봉이 최 씨 집안을 찾아온 것은 장터에 처음 나타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방문을 알리고 대문 앞에서 공손하게 기다렸습니다. 최 영감 어른을 뵙고자 합니다. 최진석은 사랑채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김참봉은
자리에 앉자마자 인근 고을에서 자신이 어떤 거래를 해왔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논밭을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청울리 아랫역에 좋은 논 몇 마지기가 나왔습니다. 값도 적당하고 땅도 기름집니다. 최진석은 팔짱을 낀 채 들었습니다. 어느 집 땅이요? 사정이 어려워진 양반댁 땅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다른 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참봉의 말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히 필요한 말만 했고 과장이 없었습니다. 최진석이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김참봉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땅의 위치와 넓이가 적힌 문서였지요. 최진석은 문서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분도 보고 계십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밥상 자리에서 최진석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랫역 논을 살까 한다. 정씨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논 말씀이세요? 김참봉이 가지고 온 땅이요. 값이 맞소. 그때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진석의 눈이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김참봉이라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복수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유를 댈 수 없었습니다. 아직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느낌만으로는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못하면 입을 다물거라. 최진석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유도 없이 반대하는 거요? 정씨 부인은 복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새 며느리가 어른 일에 왜 끼어드는 거래? 이유도 못 대면서 반대라니. 친척 어른들의 말이 돌아다녔습니다. 복수는 그 말들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밤에 움직였습니다. 사랑채 창 너머로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복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김참봉이 두고 간 문서가 사랑채 괴짝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마당 한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랑채 문이 잠겨 있습니다. 다만 창고 쪽에도 같은 문서 사본이 있을 겁니다. 거래 물건 목록이 창고 장부와 연결되니까요. 둘은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돌쇠가 장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복순이 등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올해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거래들과 비교해 가며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같은 논의 위치가 두 곳에서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랫역이라 했고 다른 하나는 윗역이라 했습니다. 돌쇠 씨, 이 논 두 곳이 같은 이름인데 위치가 다르게 적혀 있어요. 돌쇠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장부에 없던 내용입니다. 누군가 끼워 넣은 겁니다. 복순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문서가 바꿔치기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고 장부에 손을 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페이지를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논이 서로 다른 위치에 적혀 있다면 거래 후에 어느 땅인지 다투게 될 것이었습니다. 최 씨 집안이 돈을 내고도 엉뚱한 땅 문서를 받게 될 판이었지요. 복순의 손이 떨리지 않은 것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가 등불을 껐습니다. 둘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발소리는 창고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자물쇠를 잡아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수는 장부를 제자리에 밀어넣고 돌쇠의 팔을 잡았습니다. 발소리는 잠시 후 멀어졌습니다.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달은 구름 뒤로 숨어 있었습니다. 돌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터에서 그 웃음을 보내던 김참봉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복순이 자신의 앞을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두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마당이 어두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낮에는 여전히 태연하게 지냈습니다. 밥상을 늦게 내고 시아버지 잔소리를 흘려들으며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돌쇠와 만났습니다. 돌쇠는 그 사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창고 안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멍석 아래에서 오래된 장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최 씨 집안이 10년 넘게 쌓아온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복순이 등불을 당기며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거래 상대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김봉만. 복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5년 전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논 2마지기를 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분쟁 발생, 거래 무효, 손해 발생. 복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같은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곡식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결말이었습니다. 허위 수령, 차액 편취. 돌쇠 씨.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봉만이 누구예요?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김참봉의 본명이 김봉만일 수 있어요. 참봉이라는 벼슬은 돈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부 속의 기록은 분명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번이나 최 씨 집안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예.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님이 이 집에 시집 오신 게 정말 우연이었습니까? 복수는 등불 아래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돌쇠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복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가진 것을 다 잃고 빚만 남긴 채로요. 목소리가 고르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한 사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이 매끄럽고 웃음이 빠른 사람이 찾아와 좋은 거래를 권했다고요. 그 사람 손에 속아 논밭을 다 내주고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고요. 돌쇠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김참봉이었습니다. 이름은 그때와 달랐지만 방식이 똑같아요. 좋은 땅이 나왔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에게 간다. 문서를 들이밀며 믿음직하게 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복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뒤 그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이 고을 저 고을을 수소문하다가 마침 청울리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최 씨 집안이 다음 표적이 될 것 같았고요. 돌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오셨습니까? 예. 혼자서요. 혼자서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오랫동안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엉뚱하고 제멋대로인 며느리라 여겼던 사람이 사실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늦게 일어난 것도, 시아버지 밥상 반찬을 바꾼 것도, 제사날 밤 담장 쪽을 쫓아간 것도, 장터에서 이 사람 저 사람과 어울린 것도 모두 이 일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님, 돌쇠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다치면 안 됩니다. 마님이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복수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장터 주막 한 구석에서 김참봉은 부하 하나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창고에 들어갔다고 했지. 예. 장부를 뒤졌습니다. 김참봉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낮에 그 능숙한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이름이 뭐라 했느냐? 최 씨 집새 며느리입니다. 복순이라 하더군요. 김참봉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슬린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옆에 앉은 부하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열이 올라 눈이 풀린 채로 딸의 손을 꼭 잡던 그 손. 차갑고 얇아진 손이었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가세가 기운 집안을 지키며 이 날을 기다린 것이 몇 해였는지 손으로 꼽기도 싫었습니다. 최 씨 집안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복순이 왜 새벽 일을 빠뜨렸는지, 왜 밤마다 창밖을 살폈는지, 왜 장터를 그리도 자주 드나들었는지, 그 모든 것이 이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복수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장부 속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장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김참봉은 여전히 최 씨 집안을 드나들었고 최진석은 여전히 거래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낮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진석이 사랑채에서 나오더니 집 안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장부가 어디 갔느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무슨 장부 말씀이십니까요? 금전 출납 장부다. 사랑채 괴짝에 넣어두었는데 없어졌다. 집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사랑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창고도 확인했습니다. 안채도 살폈습니다. 없었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장부에는 집안의 재산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다면 큰일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엌대기 안하기 청소를 하다가 복순의 방 안 이불 아래에서 두툼한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마님. 안하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소식이 퍼지는 데는 1시경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진석이 복순의 방 앞에 섰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복순은 그 장부를 처음 보는 얼굴로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 방에서 나왔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겁니다. 최진석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복수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김찬봉 이름을 꺼내면 아무것도 없는 채로 모함하는 꼴이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느냐? 아버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찬봉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편에 서서 일부러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는 듯 시선을 딴 데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진석과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감 어른,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전에 장터에서 이댁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창고 쪽을 자꾸 기웃거리시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 눈여겨보았지요. 최진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요?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영감 어른을 오래 뵈어온 제가요. 도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김찬봉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그 침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항변이 없다면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조용히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얘야. 복순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뒤쪽에서 나섰습니다. 주인 어른, 이것은 누군가 고의로 꾸민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진석이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닥쳐라.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진석은 며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별채로 가거라.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집 안을 돌아다니지 마라. 별채였습니다.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더 할 말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지금은 없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별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찬봉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마당 햇살이 환했습니다. 거래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별채는 작고 어두웠습니다. 창이 하나뿐이었고 마당에서 가장 먼 구석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이 방에 갇히고 나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도현이었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버린 그 순간이 다른 무엇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복수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 하셨을까요? 아마 이러셨겠지요. 복수나, 울지 마라. 울 시간에 생각해라. 복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별채 창문으로 창고 지붕 끝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래일이 며칠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별채에 갇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고가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래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진석이 별채 문을 열었습니다. 짐을 싸거라. 복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말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것이 없겠지. 최진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단단한 결정이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더 들을 것이 없다. 제가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김찬봉이라는 사람은 됐다. 아버님, 나가라고 하였다. 복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 방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도현이 사랑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순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현 씨. 도현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나를 믿지 않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를 한 번이라도 믿어준 적이 있어요? 도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장부를 왜 갖고 있는지 나는 모르오.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오. 복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장부보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보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보다 더 아팠습니다. 복수는 걸어갔습니다. 안채 쪽에서 정씨 부인이 나왔습니다. 얘야. 부인의 눈이 붉었습니다. 이미 오래 울었던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힘이 없구나. 영감님을 말릴 수가 없구나. 정씨 부인은 복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복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저 한 방울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그 눈물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돌쇠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창고 뒤편 길가였습니다. 뒤통수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덮쳤습니다. 복수는 달려갔습니다. 돌쇠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마님, 말하지 말아요. 움직이지 말고요. 마님 때문이 아닙니다. 복수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자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가 다친 것은 자신이 그를 끌어들인 탓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한쪽을 내리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이에도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 집 며느리가 장부도 훔치고 이제 머슴까지 때렸다더라. 원래 그런 집안 출신이래. 호랑이 영감도 이번에는 당한 거지. 복순의 귀에 그 말들이 다 들렸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참봉이 최 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영감 어른, 거래를 내일 마무리 지읍시다. 더 미루면 상대 쪽에서 계약을 깰 수 있습니다. 최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복수는 그 대화를 별채 창문 너머로 들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수는 별채를 나섰습니다. 사랑채 앞으로 갔습니다. 최진석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하루만 더 주십시오. 무엇을 하려느냐? 거래가 잘못된 것임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진석은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너를 믿을 이유가 없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이 넓고 어두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김참봉은 거래를 성사시킬 것이고 최 씨 집안은 속아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한은 끝내 풀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날을 떠올렸습니다. 가마에서 내려 마당을 바라보던 그 순간, 창고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사랑채가 어느 쪽인지, 담장이 어디서 꺾이는지, 모두 눈에 담았던 그날, 아버지를 위해 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면 그 길이 끊깁니다. 복수는 손을 쥐었습니다. 천천히 폈습니다. 별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쇠가 누워있는 행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누운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복순을 보자 일어나려 했습니다. 누워 계세요. 복순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 씨, 미안해요. 마님이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복수는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당신을 끌어들인 것도, 오늘 이렇게 된 것도. 돌쇠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도 그 사람이 좋은 거래를 가져온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도 마님,
돌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일 제가 움직일 수 있으면 같이 끝냅시다. 복수는 돌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쳤는데도 여전히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내일 새벽에 봐요. 그리고 행랑채를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복순의 발걸음이 처음으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달기 울기 전 하늘이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행랑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순이 들어서자 돌쇠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마님, 앉으십시오. 복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돌쇠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는지. 말해요. 주인 어른께 친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복순이 눈을 들었습니다. 15년 전 일입니다. 최 씨 가문에서 제일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요? 땅 거래소 가서요. 좋은 논이 나왔다는 말에 가진 것을 다 털어 넣었는데 문서가 바꿔치기 되어 있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다가 이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주인 어른이 그 뒤로 더 엄해지신 겁니다. 사람을 믿지 않게 되셨지요. 그 일을 말씀드리는 분이 아무도 없으셔서 저도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돌쇠가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이것을 찾았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심부름 다니며 모아둔 거래 문서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복순이 받아들었습니다. 등불을 가까이 댔습니다. 거래 문서였습니다. 아래쪽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봉만.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지만 같은 손이 나중에 덧붙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일명 김유성, 일명 김참봉. 복순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봉만, 김유성, 김참봉. 이름을 바꾸어 가며 고을을 옮겨 다닌 것이었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복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님 아버님과 주인 어른 친동생과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이 이 문서 뒤편에 적혀 있습니다. 돌쇠가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빼곡한 이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고을을 돌며 같은 방식으로 속여온 기록이었습니다. 복수는 그 이름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그 이름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거래 자리에서 이것을 꺼낼 겁니다. 돌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마님 뒤에 서겠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최 씨 집안 마당에 마을 유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거래 체결 자리였습니다. 최진석이 상석에 앉았고 김참봉이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서가 탁자 위에 올라왔습니다. 최진석이 수결을 찌그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요. 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보았습니다.
복순이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나가라 하지 않았느냐?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또 무례하기는. 김찬봉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여유로웠습니다. 복수는 그 웃음을 보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탁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십시오. 최진석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복순이 문서를 펼쳐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김찬봉이라는 분의 본명은 김봉만입니다. 김유성이라는 이름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가며 여러 고을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온 분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문서 뒤에 피해를 입은 분들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님 친동생분 이름도 있습니다. 최진석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름도 있습니다. 복순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은 이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분 손에 속아 돌아가셨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김찬봉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있습니다. 복순이 문서를 들었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이름과 필체, 그리고 거래 방식이 모두 같습니다. 좋은 땅이 나왔다. 서두르지 않으면 남에게 간다. 문서를 바꿔치기 한다. 김찬봉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집 창고 장부에도 김봉만이라는 이름으로 2번의 피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진석이 천천히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2줄.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친동생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김찬봉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여자가 꾸며낸 겁니다.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문서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유지 하나가 앞으로 나와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필체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김찬봉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래 문서에 있는 필체와 같소. 김찬봉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마당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김찬봉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2 발이 더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김찬봉은 그날로 관아에 넘겨졌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나가는 동안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마당이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진실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김찬봉의 본명은 김봉만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름을 바꾸어가며 고을을 옮겨 다닌 것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집안이 12이 넘었습니다. 논밭을 잃은 이도 있었고 곡식 거래에 속아 빚더미에 앉은 이도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은 그 충격으로 대가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복순의 아버지도 최진석의 친동생도 그 긴 목록 안에 있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던 날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봉만의 죄가 명백하오. 피해 가문들은 억울함을 씻게 될 것이오.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이 오고 꽃이 피고 또 눈이 왔습니다.
그 사이 최 씨 집안에서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진석이 복순을 불렀습니다. 봄볕이 마당에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복순이 사랑채 앞에 섰습니다. 최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두 무릎이 마루에 닿았습니다. 복순이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무슨... 앉아라. 최진석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의 그 단호함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틀렸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복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장 믿은 자에게 속았고 가장 의심한 자가 이 집을 구했다. 최진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이 눈물인지 늙은 사람의 눈빛인지 복수는 구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우의 이름이 거기 있더구나. 예. 그것을 내가 찾아냈구나.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덕에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쫓겨나지 않았으니까요. 최진석은 한참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로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요. 정씨 부인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복순의 어깨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얘야, 얘야. 부인의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도현이 저녁에 복순의 방 앞에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도현이 들어와 복순 앞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해야 합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밤마다 나가고 장터를 기웃거리고 제사 음식을 엎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왜 그러냐고 제대로 묻지 않았소. 복순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소. 도현 씨, 당신 편에 서지 못했소. 한 번도요. 복순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쫓아내지는 않았잖아요. 도현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게 핑계가 됩니까? 핑계가 아니라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복순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돌쇠는 최진석에게 불려갔습니다. 내 공이 크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덕분입니다. 그래도 내 공이 크다. 최진석은 돌쇠의 머슴 신분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을 돕는 자리를 맡겼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해 가을부터 복순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도둑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며느리. 어떤 이는 의로운 며느리라 했습니다. 복순은 그 말들을 듣고도 특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터를 오가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 잠시 섰어.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다 돌아왔습니다. 그 물은 오래전부터 흘렀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원한은 풀렸습니다. 최 씨 집안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처음으로 이 집이 자기 집 같다고 느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은 소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호랑이 영감도 못 말리는 며느리도 결국 함께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행동이 많으면 후회가 많다고 했습니다. 김참봉은 말이 넘쳤습니다. 웃음이 빠르고 혀가 매끄러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말은 탐욕을 가리는 장막이었고 결국 행동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논어에 이르기를 교원 영색에는 인이 드물다고 했습니다. 꾸민 말과 아첨하는 얼굴에는 진심이 없다는 뜻이지요. 복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억울해도 소리치지 않았고 다만 묵묵히 행동으로 진실을 쌓았습니다. 소문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말보다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